예, 안녕하십니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ETF 본부를 맡고 있는 문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액티브 ETF의 현황, 그리고 뭐 액티브 ETF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 액티브 ETF가 시장이 커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얘기들 위주로 많이 써놨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한번 잘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ETF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기존에 있는 ETF들을 저희가 그냥 패시브 ETF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ETF들하고 그럼 액티브 ETF하고의 차이는 뭐냐? 일단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있어서 유동성 공급자가 매수 매도 효과를 공급해주고 또 실시간 ETF의 가치를 계산해서 알려주고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 공개하고 이런 등등의 제도들은 기존의 ETF나 액티브 ETF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액티브 ETF와 그 패시브 ETF의 가장 큰 차이는 액티브 ETF의 정의 자체가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존의 패시브 ETF는 그냥 기초주식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액티브 ETF에는 무엇인가 지수 대비 뭔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액티브한 운용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액티브 ET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하고 미국의 액티브 ETF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우리나라 ETF는 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비교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지수가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지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교지수의 성과랑 ETF의 성과와의 상관계수가 0.7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국 ETF의 경우에는 미국의 액티브 ETF는 그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ETF의 액티브 ETF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마다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의무를 가진 액티브 ETF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의 액티브 ETF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진화 과정을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그 자본시장 법상의 ETF에 대한 요건 정의라든가 그 하위 법령 규정들에 대한 어떤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논의를 거쳐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브 ETF의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뭐 전 세계 ETF는 한 우리나라 단위로 한 사람 한 1경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2가 미국 시장이고 그 미국 시장에서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미국 전체 ETF 시장에서는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ETF 시장이 지금 60조가 좀 넘는 시장이고 액티브 ETF가 그 중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약 3조 좀 넘는 정도, 이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액티브 ETF가 처음에는 채권형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아크나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그냥 채권 ETF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티브 ETF 내에서도 채권 ETF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올해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한 70% 정도가 액티브 ETF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상장됐던 종목 중에 한 20% 정도가 액티브 ETF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액티브 ETF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을 하는 ETF, 그리고 비교지수와 ETF의 성과 간의 상관계수 0.7 이상을 맞춰라. 근데 물론 그게 1년 동안의 상관계수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그 2017년에 채권형 액티브 ETF가 먼저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주식형 액티브 ETF가 처음 상장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액티브 ETF가 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뭐 개인 투자가 분들에게는요. 근데 올해 5월 25일에
8종목이 동시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8종목이 동시 상장되고 나서 이 ETF들의 모습이 진짜 비교 지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운용 자체도 굉장히 액티브한 운용이 가미가 되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액티브 ETF가 이제 점점 눈에 뜨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투자가분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총 31종목의 그 액티브 ETF 종목들을 쭉 나열한 것인데요. ETF는 원래 이름만 보시면 웬만한 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그 회사 이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ETF가 표방하는 어떤 지수라든가 전략에 대한 게 이름으로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런 게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ETF의 이름만 보셔도 대충 이제 이 ETF가 어떤 ETF인지 알 수 있는데, 보시면 뭐 채권 ETF를 일단 차지하고라도 주식형 ETF만 해도 현재 종목이 17종목이고, 그 다음에 참여한 운용사 수도 예전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같은 신규 운용사를 포함해서 기존 ETF 운용사들도 많이 그 ETF의 상장을 속속들이 이제 준비하거나 이미 상장을 시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액티브 ETF는 도대체 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다. 그럼 이 성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연구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연구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주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성과를 냈다. 이러면 이 성과를 분해했을 때 일단 시장이 올라서 내가 성과를 낸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가치라는 개념의 팩터에 투자해서 내 성과를 낸 거다. 아니면 내가 뭐 이익 성장성 혹은 주가의 모멘텀 이런 거에 내가 기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거다. 그럼 성과를 딱 분해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남는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액티브 알파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뭐 베타 혹은 뭐 스마트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런 것을 표방하는 ETF들은 시장에 충분하고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영역, 미지의 영역스러운 이 알파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니저의 직관이나 역량, 아니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 혹은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요즘에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지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액티브 알파를 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균적으로 보면 액티브 알파에 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성과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액티브 펀드로부터 패시브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액티브 매니저들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액티브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제 반대로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올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액티브 ETF는 결국 이 액티브 알파를 제대로 추구하는 살아남은 매니저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들이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터블 알파라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ETF가 이런 포터블 알파를 전달해주는 ETF는 아직까지 상장이 좀 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없거나,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포터블은 그냥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시장에 널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취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굉장히 정보력이 좋거나, 혹은 내가 이 포터블 알파를 취하려면 좀 얘가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황금성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거나 여건이 되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취할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 포터블 알파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랬을 때 저는 액티브 ETF가 충분히 훌륭한 비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그 액티브 ETF들이 실제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기간을 잡은 거는 5월 24일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가 약 4개월 반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의 성과만 추렸는데, 왜 그러냐면 ETF 숫자가 워낙 적고,
그리고 5월 25일에 동시 상장된 종목이 8종목이니까 이들을 일단 포함시키고 이전에 상장된 종목들 3종목을 포함시켜서 총 11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은 비교지수의 이름하고 비교지수의 그 기간 동안의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 이 세로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은 액티브 ETF의 이름하고 그 액티브 ETF의 성과고, ETF하고 지수가 만나는 그 지점에 써 있는 이 불구수레한 혹은 푸르스름한 이 표기의 이 숫자들은 초과 성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11종목 중에 지금 9종목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타임폴리오, BBIG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웃퍼폼이 15.16%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지금 17%가 넘어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넘는, 초과 성과가 10%가 넘는 액티브 ETF도 존재하고 5%가 넘는 뭐 3, 4% 되는 이런 액티브 ETF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5개월 정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액티브 ETF는 초과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액티브 ETF 매니저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액티브 ETF는 이제 금융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0년 말 대비 현재로 보면 그 공모펀드가 한 110조 가량 늘었는데, 그 는 거 중에 MF 같은 단기금융펀드 제외하고 또 ETF 늘어난 거 제외하면 실은 공모펀드는 거의 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모펀드가 10몇 년 동안 늘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MMF, 그다음 ETF 위주로만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한 주식형 펀드는 실제로 한 46조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막 예전에 막 정식 펀드 열풍 있고 뭐 해외 펀드 열풍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간접 투자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재무적으로 좋은 혜택을 드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펀드에 대한 약간 신뢰감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펀드로부터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와서 직접 투자로 가든지 아까 김남기 상무 말씀하셨던 해외 직구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간접 투자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전문가들이 잘만 해준다면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본인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액티브 ETF가 때마침 올해부터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한 어떤 재무적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ETF의 공급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삼성, 미래, 뭐 KB, 한투, 한화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다 주식형 액티브 ETF 올해 상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VI라든가 흥국 뭐 이런 약간 중형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를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사모펀드의 주로 강자로 군림했던 저희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같은 곳도 액티브 ETF에 처음 진출을 했고, 이제 뒤이어서 에셋플러스, 메리츠, 우리 이런 회사들이 아마 제 예상컨대 아마 올해 정도 상장이 다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투밸류, 트러스턴 같은 그 명가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만들어서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ETF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장점이 있죠. 뭐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ETF가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살 수도 있고 거래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뭐 투명하고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나 이 코비드-19 이후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의 금융 소비 패턴 자체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핀테크의 성장, 또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거래소라는 이런 거대한 유통시장하고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거래소라는 유통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 상품만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뭔가 이렇게 배분도 해주고 이렇게 막 사게 해주는 이러한 금융 소비를 굉장히 선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액티브 ETF는 실제로 장 외에서 많이 이렇게 거래되는 금융투자 상품들을 장내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이클 역할을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알파, 포터블 알파, 지금은 주로 액티브 알파에 관련된 액티브 ETF들이 많이 상장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포터블 알파에 관련된 액티브 ETF도 나올 것이다. 그런 그 제도의 개선이나 운용사들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라는 거대한 유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이 결합을 하되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장내로 끌어들이는 역할, 이런 비이클 역할을 액티브 ETF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액티브 ETF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ETF가 잘 되려면은 실제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되게 액티브 ETF의 강자들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미국 액티브 ETF 시장에서 강자가 되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채권형 액티브로 일단 미국도 시작을 했고, 그걸로 초반은 많이 그 성장을 했던 상태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채권형 액티브 ETF가 등장했던 시기가 희한하게 금융위기 직후였어요. 근데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일단 채권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기가 성질상 어렵다. 특성상. 어차피 채권 운용은 어차피 원래부터 액티브 운용이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전체적인 법제적인 환경이 다 디레버리징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의 채권 시장은 딜러 마켓이거든요. 뭐냐면 재고를 갖고 있는 딜러가 매수매도 효과를 자기가 대는 거예요. 저희처럼 브로커리지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 채권 시장은. 미국의 채권 시장에 효과를 대는 사람은 자기가 재고를 가지고 있거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디레버리징 때문에 재고 보유 한도가 확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냥 채권의 유동성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동성의 보완 역할을 누가 했냐? 채권형 ETF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채권형 ETF를 포함한, 그러니까 액티브 채권형 ETF를 포함한 채권형 ETF가 이제 급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핌코 같이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진 채권 매니저가 이쪽 액티브 채권형 시장에 뛰어들어서 처음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아크. 근데 아크는 실은 아마 14년인가? 그때 액티브 ETF를 그때 상장했을 거예요. 주식형 액티브 ETF를. 근데 거의 한 6년 만에 빛을 본 거죠. 작년에 크게 빛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럼 아크의 차별화 포인트는 뭐였냐? 기존의 ETF들이 어떤 테마나 섹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고 지수를 따라가도록 상품을 설계하는데 뭔가 이렇게 지수하기 어려운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이 미래에는 이런 혁신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어떤 파괴적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이런 기업들이 혹은 이런 섹터가 테마가 성장할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개념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수화하고 그 지수대로 따라가는 이 컨셉이 뭔가 이런 거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아크는 자기네들이 표방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 혹은 미래의 테마나 섹터에 대한 그 자기들만의 용어를 이제 저런 식으로 저기 써 있는 용어대로 자기들이 정의를 하고 그에 걸맞는 주식형 액티브 시리즈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차별화 포인트가 됐고 작년에 큰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구조의 전환인데, 여기 보시면 랭킹 2위에 디멘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DFA, Dimensional Financial Advisor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까 말했던 리스크 팩터 분해하고 그런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거기 계신 그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팩터 인베스트 이런 거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업 구조를 전환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공모 주식형 펀드, 액티브 주식형 펀드를 ETF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쪽 회사는 사업 구조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지금 액티브 ETF 내에서는 아크를 제치고 2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발상.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법제적인 검토는 더 수반돼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그런 생각 해볼 필요도 있다. 네 번째는 현재 1등이 그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골고루 다 했어요. 채권도 했고 주식도 했고. 근데 이 회사가
작년부터 좀 많이 했던 게 이 버퍼 ETF라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까 뭐 델타1 비스무리한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수익 구조 자체를 이제 비선형,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런 선형 구조에서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바꾼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 옵션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뭐 풋옵션을 팔고 콜옵션을 사는 이런 식의 매매를 통해서 손실의 한도를 좀 줄여주고 대신에 상승을 향유하는 거는 조금 제한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또 좀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좀 흥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액티브 ETF가 발전을 하려면 뭔가 시장에서 원하는 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패시브 ETF가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테마를 잡아낸다든지 아니면 운용회사가 과감하게 사업 구조를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처럼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해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만 액티브 ETF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ETF 시장은 특히 액티브 ETF 시장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저는 이런 단계적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ETF 운용사들 현재 16개인데 아마 내년쯤 되면 20개 넘을 것 같고요. 참여자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 ETF를 공급해주는 자산운용사가 기존 운용사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강자 승세를 했던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굉장히 그동안 공모펀드 쪽에서도 잘했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ETF 시장에다 진출을 이제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하고 국내 채권 위주의 액티브 ETF입니다. 물론 아직 한 종목, 글로벌한 액티브 ETF 그 주식형 한 종목이 있고 또 올해도 뭐 한 종목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2013년에 세제 개편을 생각하면 실은 내년에 많은 운용사들이 해외 자산과 관련된 액티브 ETF를 많이 만들려고 할 거예요. 패시브 ETF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 거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포터블 알파 아니면 수익 구조가 이런 선형이 아닌 이런 구조의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ETF들로 점점 진화할 거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는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뭐 비교지수의 존재라든가 상관계수 조건이라든가 또 비교지수를 꼭 써야 되느냐? 그럼 쓴다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요건을 이런 상품이 진화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당국이나 거래소나 저희 이제 운용회사, 증권사 이제 참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 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운용사들이 좋은 그 ETF 상품들, 특히 그 액티브 ETF 좋은 상품들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투자자분들도 그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